2003년 늦봄의 햇살이 서울 인사동 돌담길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였지만 박도준의 발걸음은 그 활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낡은 면 티셔츠와 빛바랜 작업 바지는 세련된 거리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40대 후반의 도준은 딸 소희의 미대 입시 설명회 자료라도 얻을까 싶어 인사동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현대식 갤러리 청자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청자원 안은 바깥의 소란함과는 달리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저마다의 가치를 뽐내고 있었다. 도주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중앙에 놓인 거대한 백자 다랑알이었다. 유백색의 은은한 광택과 둥근 형태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도주는 가까이 다가가 다랑아리를 유심히 살피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균열 그리고 유약의 흐름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이건? 그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주변의 세련된 옷차림의 관람객들은 그의 허름한 행색과 진지한 표정을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다. 갤러리 직원인 듯한 젊은 여성도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손님, 작품에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도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다랑아리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감과 함께 씁쓸함이 일었다. 저런 작품이 버젓이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다니. 그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 큐레이터 한지민이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다. 그녀는 도준의 예사롭지 않은 눈빛과 그가 다랑아리를 살펴보던 진지한 태도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가 자리를 뜨려 하자 지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저 혹시 저 다랑아리에 대해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도준은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의 당돌한 질문에 살짝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지만 순간 날카로운 통찰력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냥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갤러리를 나섰다. 한지민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말 한마디와 눈빛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쉬운 점이라니 대체 뭘까? 도준의 작업실 토신방은 인사동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 낡은 한옥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가마와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처마 및 선반에는 초벌구이된 기물들과 유약 단지들이 가득했다. 흙먼지와 유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도준은 홀로 묵묵히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그의 거친 손끝에서 흙덩이가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갔다.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무뚝뚝했지만 물레를 돌리는 그의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저녁 무렵 딸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와 작업실 문을 열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19살 소희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지만 요즘 들어 부쩍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다. 오늘 학원에서 상담했는데 재료비랑 특강비가 또 올랐대요. 소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도주는 돌아가는 물레를 멈추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스승에게 물려받은 이 작은 공방과 가마로는 딸아이 학원비 대기도 벅찬 현실이었다. 젊은 시절 이름난도 도예가 밑에서 혹독하게 도예를 배웠고 스승은 생전에 너의 안목은 천하제일이나 세상이 너를 알아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었다. 그 말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지만 세상은 그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았다. 몇 번 개인전을 10시도도 했지만 인맥도 없고 마케팅 능력도 부족하여 번번이 실패했다. 그의 작품은 일부 소수의 수집가들 사이에서만 숨은 명품으로 조용히 알려져 있을 뿐 대중적 인지도는 전무했다.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외동딸 소희를 혼자 힘으로 키워왔다. 딸에게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청자원 관장실. 최경환은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값비싼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다. 그는 곧 있을 특별 기획 전 한국 현대 도예의 거장들에 출품될 예정이던 원로 작가의 유작 중 하나가
운송 중 파손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어떤 작품인데?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냉철하고 이기적인 사업가의 면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예술품의 가치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파손된 작품을 대체할 만한 작품을 당장 구해야 했지만 기획전의 격에 맞는 작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무렵 도주는 오랜만에 찾아온 고미술상, 이 영감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박 선생, 청자원에서 신진작가 발굴 명목으로 익명 작품 공모전을 연다더군.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내보시게. 이 영감은 도준의 숨은 실력을 아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도준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작품이 그런 상업적인 공간에 어울릴까 싶기도 했고 또다시 실망감을 맛보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딸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밤을 새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백자 주병과 분청사기 접시 몇 점을 정성껏 포장했다. 마지막 희망,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공모전 심사날 최경화는 수십 점의 응모작들을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박도준의 이름 없는 작품 앞에서도 그는 잠시 멈칫했을 뿐 이내 코웃음을 쳤다. 이름 없는 작가의 작품에서 무슨 가치를 찾겠나. 시간 낭비야. 그러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지민은 달랐다. 그녀는 도준의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남다른 기품과 깊이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특히 백자 주병의 단아한 선과 은은한 빛깔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야. 그때 그 다랑아리를 보던 그 사람의 눈빛과 닮았어. 그녀는 출품자 정보를 확인하고 토신방 박도준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 한지민은 수소문 끝에 인사동 뒷골목의 토신방을 찾아갔다. 낡았지만 정갈한 한옥 작업실, 묵묵히 흙을 매만지는 도준의 모습에서 그녀는 진정한 장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작업실 한쪽에 놓인 아직 가마에 들어가지 않은 작품들은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다. 선생님, 지난번 공모전에 출품하신 작품들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탄했습니다. 지민의 진심 어린 칭찬에 도준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듯한 젊은 큐레이터의 빛나는 눈빛에 그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민은 그에게 청자원의 특별 기획전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선생님의 작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도준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최경환 같은 속물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을 내보이고 싶지 않았다. 최경환은 한지민이 무명 작가인 박도준을 기획전에 참여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큐레이터, 지금 제정신인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작가를 우리 갤러리 기획전에 올리겠다는 건가? 그러나 한지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관장님,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박도준 선생님은 정말 뛰어난 분이세요. 최경환은 코웃음을 치며 도준을 시험해볼 요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좋아. 그렇게 대단한 안목을 가졌다면 한번 증명해보라고 하게. 마침 진위 논란이 있는 고려청자 매병 파편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정확히 감정해낸다면 생각해보지. 그는 도준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리라 확신했다. 며칠 뒤 청자원 관장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경환과 몇몇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도준은 작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청자 파편을 건네받았다. 그는 파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빛에 비춰보고 손끝으로 질감을 느끼고 흙의 색깔과 유약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파편의 속살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최경환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마침내 도준이 입을 열었다. 이것은 12세기 중엽 강진묘에서 제작된 상가문학문 매병의 파편이 틀림없습니다. 유약의 빅렬 상태와 태토의 질, 그리고 학의 문양을 새긴 솜씨로 보아 진품입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감정 결과는 다른 전문가들의 잠정적인 의견과도 일치했다. 최경환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한지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도준의 과거에는 스승과의 깊은 인연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당대 최고의 도예가로 칭송받던 월하 선생 밑에서 10년간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쳤다. 월하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이 정직하면 그 마음이 흙에 그대로 담기는 법이다라고 가르쳤다.
도주는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의 지표로 삼고 묵묵히 도자기에만 몰두해왔다. 스승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려 했지만 도주는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 했다. 묘하게도 최경환은 젊은 시절 월화 선생의 문화에 잠시 몸담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스승의 엄격한 가르침과 예술 지상주의적인 태도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상업적인 화랑가의 길을 택했다. 어쩌면 그가 박도준에게 유독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스승의 인정을 받은 제자에 대한 질투심 때문인지도 몰랐다. 딸 소희는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예술혼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아빠, 힘내세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아빠의 진가를 알아줄 거예요. 소희의 맑은 동자는 도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는 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위해서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최경환은 박도준의 작은 성공에 더욱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는 이번에는 더욱 어려운 과제를 던졌다. 박 선생, 자네 솜씨가 그렇게 뛰어나다면 이 깨진 백자 주병을 한번 복원해보게. 이건 조선 중기 유물로 추정되는데 워낙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네. 그가 내민 것은 수십 개의 파편으로 조각난 백자 주병이었다. 복원은커녕 형태를 가늠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최경환은 도준이 이 과제를 통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랐다. 도준은 묵묵히 백자 파편들을 자신의 작업실로 가져왔다. 그는 며칠 밤낮을 파편들과 씨름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그는 각 파편의 미세한 단면과 문양을 맞춰가며 조금씩 원래의 형태를 찾아 나갔다. 그의 손은 흙과 접착제로 범벅이 되었고 눈은 충혈되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파편 하나하나에 담긴 옛 도공의 숨결을 느끼려 애썼다. 마침내 일주일 후 도준은 완벽하게 복원된 백자 주병을 들고 최경환 앞에 나타났다. 깨진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복원이었다. 최경환은 할 말을 잃었고 한지민은 탄성을 질렀다. 한지민은 박도준의 실력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최경환에게 기획 전에 숨은 명작 코너에 박도준의 작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관장님, 박 선생님 같은 분을 놓치는 건 우리 갤러리의 큰 손실입니다. 그의 작품은 이번 기획전의 격을 한층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논리에 최경환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구나 일부 안목 있는 비평가들과 컬렉터들 사이에서 박도준이라는 이름과 그의 작품에 대한 입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도준은 딸 소희의 간절한 눈빛과 한지민의 진심 어린 격려에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 몇 점을 기획전에 내놓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과 딸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특별 기획전 한국 현대 도예의 거장들 오픈 하루 전날 청자원 갤러리는 마지막 준비로 분주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최경환 관장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발굴했다고 자랑해온 국보급 재현 다랑아리였다. 이 다랑아리는 조선시대의 제작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었다. 최경환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명성과 갤러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주요 언론사와 문화재청에 익명의 투서가 전달된 것이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청자원에 전시될 예정인 그 달항아리가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조품이라는 것이었다. 투서에는 모조품임을 입증할 만한 몇 가지 단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갤러리는 발칵 뒤집혔다. 최경환은 사색이 되어 고함을 질렀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 갤러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관장님, 달항아리가 모조품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투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최경환은 자신의 명성은 물론 갤러리의 존폐까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긴급하게 감정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당대 최고의 도예 전문가와 미술사학자들이 모여 달항아리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어떤 전문가는
진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전문가는 투서의 내용대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다. 최경환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긴장감 넘치는 감정의 현장.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던 중 한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 혹시 박도준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분은 도자기에 관한 한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의장은 순간 술렁였다. 무명의 도예가에게 이 중대한 사안의 감정을 맡기자니. 최경환은 처음에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 지금 농담하는 건가? 저런 중대한 일에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을. 그러나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미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박도준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날카로운 눈빛의 전문가들 앞에 섰다. 사람들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의심과 조롱의 눈빛을 보냈다. 저런 사람이 뭘 알겠어? 하는 듯한 수군거림도 들려왔다. 도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다랑아리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다랑아리 표면을 쓸어보고 가볍게 두드려 소리를 들어보고 흙의 질감, 유약의 색과 광택, 불을 맞은 흔적, 그리고 형태의 미세한 뒤틀림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다랑아리는 마치 숨겨진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한참 동안 다랑아리를 살피던 도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이 다랑아리는 조선시대의 제작 기법을 훌륭하게 재현해낸 수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진품은 아닙니다. 장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경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도준은 말을 이어갔다. 보십시오. 이 굽의 형태와 처리 방식, 그리고 유약의 미세한 기포, 이것은 현대의 가마에서 구워낸 흔적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다랑아리는 웃고 있지 않습니다. 진품이라면 이보다 더 환하게 세상을 품었을 겁니다. 그는 마치 시를 읊는 듯한 어조로 다랑아리가 모조품인 이유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그의 설명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흙과 불, 그리고 도자기와 평생을 함께 해온 장인의 깊은 교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진품의 특징과 그것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까지 제시했다. 그의 신들린 듯한 안목과 통찰력에 장내는 경악과 감탄으로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전문가들은 할 말을 잃은 채 도준을 바라보았다. 최경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박도준이 제시한 단서를 바탕으로 수색이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진품 다랑아리가 극적으로 발견되었다. 그것은 한 개인 소장가의 은밀한 수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진품 다랑아리는 청자원으로 옮겨졌고 특별기획전은 더욱 큰 화제를 모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박도준은 하루아침에 인사동의 숨은 거장, 흙 속의 진주로 언론과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작품 토신방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의 작품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후미진 골목에 있던 그의 작은 작업실 토신방에는 그의 작품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과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젊은 도예가 지망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최경환은 자신의 과오와 편견을 대중 앞에서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는 청자원 관장직에서 물러났고 한동안 칩거에 들어갔다. 그가 홀로 남겨진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은 젊은 시절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쳐보며 깊은 회한과 함께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어쩌면 그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올지도 몰랐다. 몇 달 후 한지민은 박도준과 함께 작은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토신방의 정신을 이어받아 흙마음 재단으로 정했다. 재단은 젊고 재능 있는 도예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잊혀가는 전통 도예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힘썼다. 한지민은 진정한 예술을 알아보는 탁월한 안목을 가진 큐레이터로서 업계에서 큰 명성을 얻었고 그녀의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박도준은 여전히 소박한 작업복 차림으로 토신방에서 물레를 돌렸다. 그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독함이나 불안함 대신 평온함과 깊은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흙과 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의 가르침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딸 소희는 그토록 원하던 미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정한 예술가의 길을 걷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녀는 더 이상 학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